근데 이 사람이요, 집정관 되자마자 뉴딜 정책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로. 거의 로마의 루즈벨트요. 간다요가 평소에 좀 섭섭하게 하죠. 본인들이 좋아하는 정치꾼이든 싫어하던 정치꾼이든 사방에서 너무 까고 항상 모든 정치꾼을 욕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간다요가 회색분자다, 양비론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치인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공화정 시절 로마의 집정관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의원내각제 총리, 좀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대 로마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엄청난 영토를 속국화시키고 복속시킵니다. 요게 기원전 51년 갈리아 전쟁 이후의 로마 영토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저 영토를 사실상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죠. 그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렇게 유능한 정치인이셨다가 나중에는 독재 먹으려다가 원로원 의원들한테 저렇게 암살당하고 죽죠.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국민들한테, 특히 평민들한테 엄청나게 칭송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독재를 꾸미다가 이제 원로원 의원들한테 암살당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건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느 정도로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냐면, 저 사람 길 지나다니면은 백성들이나 국민들이 와가지고 만세하고 막 소리 들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국민들이 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그 정도로 지지했을까? 단순하게 땅 넓혀서 저렇게 로마 영토를 개넓혀가지고 지지를 받았느냐? 아니죠. 지금 2022년에 현재의 정치인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드라마틱한 경제정책,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환장하고 좋아할 정책, 경제성장, 팽창, 분배를 다 같이 합니다. 성장과 팽창과 분배를 한 번에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도성장기 때 아니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죠? 이거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 셋 다 실현했다. 대박 아니겠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권하기 이전에 로마 상황이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술라 아세요? 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 로마가 카이사르 집권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개판이었어요. 이게 로마에 있던 어떤 민주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기구들인데, 기구마다 다 싸웠어. 요 사이에 이제 또 군부도 있었단 말이야. 요 사이에 또 로마 군부는 군인들끼리도 서로 쿠데타 일으키고 조지고 뒤에서 막 암살하고 별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서 술라라는 사람이 등판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과정에서 술라라는 군인이 이겨요. 그러니까 술라는 뭐냐면은 정치꾼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던 거지. 짱구를 잘 굴렸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로마에서 해먹을 때 민간인이고 뭐고 하여튼 로마에서 자기 눈에 거슬린다고 하면은 다 잡아서 저작거리에 막 모가지 널어놓고 막 그랬어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로마가 공화국이었다 그랬어요. 로마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치 체제가 계속해서 뭐 변화가 있는데, 로마 공화정 때야 이때가. 여기서 술라가 평민파 민회를 다 잡아 죽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의 공화정의 구조인데요. 원로원이 있고 민회랑 평민회가 있네요. 그죠? 이런 거를 서로 견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단독으로만 행사할 수 없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평민회랑 민회를 조집니다. 민회랑 평민회를 조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쟤네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뭘 했다는 거야? 원로원과 귀족들이 다 해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술라 이 사람이 본인이 독재자를 하고 정권을 쥐어잡고 이제 해먹을 수 있었던 기반이 뭐였냐면은, 자기한테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 중에는 뭐 민회 출신도 있고 평민회 출신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귀족이랑 부자들도 이 사람의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귀족 부자들 중에서 자기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으면 잡아조져요. 그냥 집안을 멸해. 그리고 그 부자 귀족들의 재산을 자기 병사들한테 나눠줍니다. 사실상 술라 이 사람은 몽골의 유목민족 마냥 자기 세력을 유지한 거야. 부족들 데리고서 쳐라 한 다음에 친 다음에 이제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눠가지자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 유목민족들 부족사회일 때. 그런 방식으로 술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메뉴에 있는 원로원 보이죠. 이 원로원을 이용해서 지가 로마 안에서 다 해먹습니다. 로마
로마 공화정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원로원. 원로원이 뭐요? 대략 로마에서 옛날에 고위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장관, 전직 검찰총장, 뭐 대법원장, 대부분 돈도 많고 인맥도 개쩔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기존의 로마 공화정에서 이 원로원들이 뒷돈 받고 부자 귀족들하고 이제 같이 해먹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술라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였다가 정권을 잡으니까 이 원로원들을 밀어주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밑에 있는 민회랑 평민회는 조지면서. 동시에 술라가 뭘 하냐면 원로원 의원 수가 원래 300명이었어요. 600명으로 늘려줍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었는데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줄까? 한 다음에 이제 600명으로 늘리고 600명 뽑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600명으로 늘려드린 거 아시죠? 우리끼리 잘 해먹읍시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라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 그만둬요. 스스로 내려와. 뭐 이거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분석도 많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자기가 해먹을 거 다 온갖 거 다 만들어 놓고 권력 내려놓고 자기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책 쓰고 뭐 공부하고 이제 그러다가 건강 안 좋아져서 이제 나이 먹고 죽어 그냥. 술라 이 사람이 죽었을 때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대 때입니다. 술라가 죽었을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20대라는 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중고딩 대학생 넘어서 20대 중반 후반이 될 때까지 술라가 뭘 어떻게 해먹으면서 정치질을 해왔는지를 꼬라지를 보면서 컸겠네. 게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족들 중에 정치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사람 친척들 중에 평민회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술라가 아까 뭐라고 했어? 민회랑 평민회 그냥 다 뒤지라고 막 조지고 막 그랬댔잖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던 거야. 로마의 귀족과 원로원 그리고 평민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구나. 술라도 이제 죽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굉장히 높은 정치꾼이 되려면 술라가 했던 거랑 정반대로 이제 귀족과 원로원들을 조지고 평민 위주로 정책을 펼치면 되겠네요. 실제로 수많은 평민들의 지지를 받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지금 당장 원로원이라는 존재 귀족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짝짝꿍을 하면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뒷돈도 받아먹을 수 있고 여러모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해먹을 게 생기긴 생기는 거야.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마무시한 황제급의 정치인이 되고 싶어 있었어요. 욕심이 과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원로원 애들하고 이제 사부작 한 다음에 뭐 그런 수준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카이사르는 엄청나게 높은 황제급의 무언가가 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조금 요만큼 돈 받아먹고 막 그러려고 원로원하고 뭘 한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지금 수많은 평민들 술라가 집권한 동안 개무시당해왔던 민회와 평민회들 이 사람들의 지지를 내가 흠뻑 받아야 나중엔 나에게 권력이 생기고 콘크리트 지지율이 생긴다. 요런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가장 높은 정치인의 자리 집정관까지 올라가죠.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집정관 하기 전에 뭘 했냐면 여기 보면 집정관 밑에 뭐 있어요? 감찰관, 법무관, 건설관, 재무관 있죠. 집정관 되기 전에 재무관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재무관이 뭐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기재부 장관? 플러스 한국은행 총재, 플러스 국세청장, 플러스 금감원? 경제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는 거지.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저도 이번에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젊을 때부터 정치꾼 기질이 어마무시해. 재무관 할 때 이 사람이 지 사비 털어 가면서 로마에서 축제를 막 벌여주고 로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막 기념일, 축제, 행사 이런 거 사방에서 다 만들어줘요. 이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카이사르 저 사람이 재무관일 때니까 시상해. 우리가 이런 축제도 하게 되고 세상에 포도주도 환장해서 빨고 막 어우 너무 고마워. 환심을 삽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신관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있듯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도 자기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의 지도자가 신관이에요. 이게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건데 카이사르가 이겨. 그래서 신관이 됩니다. 로마의 신관이 정치인은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에서 이미지 하나는 개쩌는 그런 거야. 과거에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교황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십자군이 일어났겠냐고. 종교 지도자도 정치를 하진 않아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일대기를 보자. 일단 경제를 쥐고 있던 재무관이 됐다. 그 다음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어찌되었든 고대 국가잖아요. 법만으로 100% 운영되던 게 아니야.
법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렇죠, 애매한 것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런 거에서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었어요. 이런 스펙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쌓은 거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법무관이 됩니다. 집정관 아래에 법무관이 있습니다. 재무관도 한번 해먹었고 종교 지도자도 해먹었는데 법무관까지 한 거야. 법무관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법원장?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장 뭐 이런 거지. 이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몇 살이었냐면 요 스펙 쌓았던 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41살 때 로마 집정관이 됩니다. 로마의 대통령, 총리 같은 거죠. 당시에 원로원이 뭐야? 기존의 정치꾼들이죠. 묵었지. 많이 묵었어. 많이 고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지지는 흠뻑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서 집정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기존의 원로원, 귀족 이런 세력들은 점점 정치에서 배제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갑자기 삼두 정치를 만듭니다. 삼두 정치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로마에서 하여튼 개쩌는 사람 3명이서 나눠서 권력을 갖는다. 여기 삼두 정치야. 쉽게 말하면 군인이랑 정치인하고 부자 3명이 나눠 먹었던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혼자서 해먹고 있었으면 몰라도 군인까지 끼고 카이사르까지 끼고 부자라던가 이런 사람들까지 껴가지고 3명이서 해먹으면 아무리 원로원이 자기들이 그동안 기세등등하게 해먹고 있었어도 함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시작으로 한 삼두 정치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카이사르가 저 삼두 정치 체제를 만든 거지. 원로원은 저런 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긴 한데 이 2명의 집정관이 자기들 입김에 쥐락펴락 당하기를 원했는데 택도 없는 거야. 삼두 정치 체제가 시작되니까. 군인까지 삼두 정치 체제에 넣었잖아요. 원로원이고 귀족이고 뭐고 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근데요, 여기 보이세요 지금? 집정관 2인 임기 1년. 집정관이라고 하는 게 임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가 당시에 저런 공화정, 민주주의 이런 비스무리한 게 그래도 얼추 다 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오랫동안 못해먹게 막으려는 어떤 제도적인 거를 최대한 마련을 어느 정도는 했다는 거지. 자, 그렇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임기가 점점 끝나갔겠죠? 임기 끝날 때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거 집정관 그만두면 끝인가? 더 해먹고 싶은데. 그래서 갈리아 지역 총독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갈리아가 어디요? 지금의 프랑스 쪽이에요. 카이사르가 왜 저 갈리아로 갔느냐? 수많은 반란 그리고 이민족들이 이 갈리아 지역으로 온다는 정보를 카이사르는 알고 인지하고 일부러 갔을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추정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갈리아 지역에서 이민족들이 나대.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저 갈리아 지역에서 그 이민족들을 진압했어. 그럼 뭐예요? 로마의 경제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급이었던 재무관 법무관까지 했었고 종교 지도자까지 했었고 집정관까지 했던 사람이 집정관을 그만둔 다음에는 이 로마의 속주, 로마가 속국화한 저 갈리아 주변 지역에서 내란과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것까지 막았다. 그 막은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그럼 로마 사람들한테 카이사르가 어떤 사람이 되겠어? 세상에 지돈까지 빚내가면서 펑펑 써가면서 축제까지 만들어주고 행사까지 만들어주더니 종교 지도자가 돼서 막 종교 믿던 사람들한테도 추앙받았었고 집정관까지 해서 대통령 같은 그런 급까지 올라갔다가 외세까지 물리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펙이 그냥 끝판왕이 되는 거야.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역 총독을 하면서 이때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영역 보이죠? 로마의 확정적인 확실한 속국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이 갈리아 지역에서 이제 갈리아 전쟁을 끝내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돌아가야지. 일 끝냈잖아. 작전이 끝났잖아. 근데 안 가요. 왜? 이 양반 안 가? 강력한 군대를 본인이 쥐고 있는 로마 집정관이 되고 싶었거든요. 또 집정관이 돼야 되는데 원로원이 갑자기 카이사르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가 왔어. 군대 다 두고 돌아와라. 군대 두고 돌아와라. 환영식 해줄 테니까 빨리. 원로원이 왜 이랬을까요? 아무 힘없이 카이사르가 오면 뭔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딱 개수작에 넘어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었죠. 로마의 카이사르 내전이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카이사르 내전이에요. 카이사르가 군대 몰고 이제 로마로 쳐들어가서 다 조지는 거야. 지 맘에 안 드는 애들. 정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조지는 거에 카이사르가 부담이 덜했던 게 뭐냐면 국민들의 지지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었으니 이 카이사르 내전 때 카이사르가 지의 정적들 맘에 안 드는 애들 조진다고 하는 게 카이사르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거예요.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이 내전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탄 겁니다.
그거 아시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만약에 불에 안 탔으면 지금 현재 2022년에 우리가 UFO를 끌고 다녔을 수도 있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기원전 때의 수많은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저 도서관이 불타서 저 지식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인류가 발전했을 수도 있는데 저 도서관이 불타서 인류의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지연되었다. 요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그냥 썰이야 썰. 자 어찌되었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다시 집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끝도 모르게 올랐으니까 다시 집정관이 되는 게 이상할 것도 아니었지. 근데 이 사람이요 집정관 되자마자 뉴딜 정책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로. 거의 로마의 루즈벨트요. 당시에 로마에서 빈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 정부가 이 빈민들한테 뭘 해줬냐면 곡물을 무상으로 배급해줬었어. 32만 명에게 곡물을 배급해주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근데 카이사르가 이거를 15만 명으로 줄입니다. 그 배급을 줄이면 카이사르를 오히려 안 좋아할 거 아닌가요? 대신 32만에서 15만으로 줄은 이 17만 명을 갈리아 전투에서 이긴 이 속국 식민지 지역의 공공사업 식민지 건설에 투입시킵니다. 로마판 뉴딜 정책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경제성장과 팽창 분배를 이뤄냈다. 성장과 팽창 분배를 다 이뤄냈다 이 말이야. 이뤄냈다. 식민지 개척도 성공했고 전쟁도 적당한 선에서 카이사르 내전도 굵고 짧게 끝내버리고 자기의 대항하던 정적들도 조져버렸고 경제도 성장 팽창 게다가 분배까지 해주고 더 나아가서 아까 술라라는 사람이 원로원 원래 300명이던 걸 600명으로 늘려줬댔죠. 카이사르는 600명이던 걸 900명으로 늘려줍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요 원로원의 의원들을 늘려준 덕분에 자기에 대한 어떤 원로원에 대한 신임 이런 거를 빠르게 좀 얻어낸 게 있어요. 회유를 한 건지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한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종합해보면 포퓰리즘도 잘했고 전쟁에서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이길지도 모를 지역에 일부러 본인이 가서 그 전쟁 승리한 공도 본인이 다 혜택을 받고 원로원도 늘려가지고 지 편을 더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편을 100% 만들려고 안 했습니다. 자기 편을 100%로 만들려고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앞서서 카이사르 내전 얘기했죠.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싸우던 다른 정치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반대편에 있던 애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서면 다 적으로 간주하고 조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웅변을 하고 연설을 해요. 근데 카이사르는 날 싫어하는 거 안다. 단 나한테 대항만 안 하면 적이 아니다. 대항만 하지 마라. 그럼 다 살려두고 내버려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수많은 군인들이 대항만 안 하고 그냥 칼 내려놓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뭐 문제 없고 그냥 살아남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야가 빠진 거지 이 양반이. 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가 됐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기원전 44년에 종신 독재관이 된다는 겁니다. 임페라토르 최고사령관이라는 호칭이에요. 이 독재관이 뭐냐면 여기 보면 독재관이 있네 이미. 독재관이라는 거를 카이사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직책을. 독재관이 계엄사령관 같은 거야. 국가에서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 사태 수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기적인 직책이에요. 단기적인. 1인 임기 6개월. 특수 상황이니까 특수 상황에서만 잠깐 일 해결하고 이제 빠져라. 요런 자리다 이 말이야.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 종신 독재관을 하려고 했다. 실제로는 계엄사령관도 아니지. 그냥 모든 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평생토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임페라토르로 종신 독재관으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거는 좀 선 넘는데. 요런 여론이 좀 스물스물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실제로 점점 안 좋아져요. 물론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그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카이사르가 어마무시한 그 지지를 받던 게 약간 좀 떨어지고 있었다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물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지자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계속해서 하층민, 빈민, 서민, 평민 이런 사람들한테는 카이사르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요 원로원도 급한 거야. 요 상황에서 종신독재관이 탄생해버리면 자기들은 사실상 식물 원로원이 되게 생겼거든. 당시 원로원 안에 있던 여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이좋게 합의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을 준비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국민들을 원로원이 손쉽게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최측근이었던 군부 장군들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는 걸 알고도 눈감아요. 왜? 카이사르가 초헌법적인 위력을 가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 계속 죽이자고 원로원이 난리치는데 국민들이 원로원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기능하는 이 민주주의 이런 걸 원하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우리가 다 같이 조지자. 쟤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한다 지금. 원로원이 아무리 지들이 깽판을 치고 막 그랬어도 모든 국민이 원로원이 아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로마에 지식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카이사르가 뛰어나도 카이사르가 종신독재관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더 큰일이 일어나고 카이사르 편에만 붙어있다가는 카이사르 측근들 자기들도 뭐가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카이사르가 죽든 말든 눈 감아주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자기가 설계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저 자리까지 올라가더니 너무나 안일한 판단을 했던 거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로마는 공화정이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지지해도 공화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에 대한 거는 큰 지지를 받기가 어려웠다.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지멋대로 내가 종신독재관 해도 다들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겠지. 독재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종신독재관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나대다가 결국엔 암살당한 거죠. 여기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 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 양반 포퓰리즘 잘했댔잖아요. 그럼 포퓰리즘 때문인가? 아니면은 갈리아 전쟁 같은 것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국가의 영웅이 돼서? 뭘까요? 그건 각자의 판단에 밀어두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1933년 독일의 총리가 된 히틀러는 합법적인 선거로 지지를 받아서 총리가 됐다는 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독재가 나쁘죠. 독재뿐만 아니지 나쁜 게 엄청 많아.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현재 2022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국민들이 원하고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비윤리적이든 비도덕적이든 국민들이 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오케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수많은 학자와 분석가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그 독재, 종신독재관 이게 선을 넘어서 저 사람은 암살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히틀러는 그게 먹혔단 말이죠. 왜? 국민들이 그걸 원했거든요. 카이사르가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간 건 그 시대가 원했던 게 그냥 달랐던 것이다. 국민과 대중 여론 이런 거는요 생각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잡하지 않고 상당히 단순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고 상식이 있고 윤리도덕을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지킬 건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게 가능한 세상이면 보기 흉한 세상까지는 안 가. 근데 경제가 개판이면 세상이 다 개판이면 뭐 전쟁까지 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도덕 같은 거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생겨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막 남미의 갱단 마약 이런 거 보고 막 엄청 까더라고. 쟤네들은 개념이 없다, 갱단 많고 마약하고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데 욕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조차도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이 아니라 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행동이 아니라 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왜 저런 행동을 했고 그 시대에 왜 지지를 받았지만 또 나중에 암살을 당했는가? 왜 그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영상은 서울대 김덕수 교수께서 쓰신 지도자 본색이라는 책의 광고 영상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인 8명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겪은 그리고 실책을 범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묘사해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지도자 본색인 것처럼 지도자 권력자라는 사람들이 속내가 따로 있을 수 있다. 겉으로는 하여튼 알랑방구 끼고 좋은 말 오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좋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에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어떻게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고 있는 척만 하면서 다른 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떤 정당이든 어떤 정권이든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로마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이 책 광고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수 교수께서 쓰신 지도자 본색.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